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곰브리치 세계사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교회 사이의 투쟁이고요. 279쪽입니다. 읽어볼게요. 독일 황제 카를 5세와 프랑스와 1세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에스파냐의 한 젊은 귀족이 중상을 입었다. 그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였다.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병상 생활 동안 로욜라는 젊은 귀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했으며 성서와 성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했다. 로욜라와 친구들은 예수의 군대라 불리는 수도회를 창설했다. 바로 예수회가 설립된 것이다. 훈련이 잘 된 이 소규모의 정예 부대는 교황에게 자신들을 교회의 투사로 받아들여 달라고 제의했으며 교황은 1540년 이들의 제의를 수락했다. 이제 이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예수회는 실제 군대 못지않게 신중하고 강력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루터의 비판을 야기한 교회의 폐단을 제거하는 일부터 착수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티롤 남부에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권력과 권위를 높이는 많은 개정안과 개선책이 채택되었다. 그에 의하면 사제는 사치스러운 영주로 머물러선 안 되고 사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했다. 또한 교회는 빈민을 배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힘써야 했다. 이러한 교화 활동에는 예수회가 가장 적격이었다. 이들은 학식이 풍부하고 절도가 있으며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었기 때문이었다. 281쪽 카톨릭 교회에서 이탈하는 대신 교회 자체를 혁신하는 길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교도의 경건함을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종교개혁에 효과적으로 맞서려야 한 이런 노력을 반종교개혁이라 부른다. 종교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의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고 엄격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신앙심이 깊으며 교회에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다시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귀족들도 더 이상 화려하고 풍성한 옷을 입지 않았다. 거의 모두가 하얀 레이스 깃이 달린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수도사 같았다. 당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영주 사이의 싸움은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혹독한 싸움이 벌어진 곳은 프랑스로 여기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미그노라 불렀다. 1572년 프랑스 여왕은 위그노파 귀족들을 왕궁의 결혼식에 초대해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밤에 모두 살해했다. 당시의 싸움은 이처럼 가혹하고 잔인했다. 모든 카톨릭 영주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엄격하며 가차없던 인물은 에스파냐의 왕 펠리페 2세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종류의 그릇된 신앙과 싸우는 것이었다. 에스파냐 국내에서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했는데 여기에는 프로테스탄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되었고 아랍인이 에스파냐를 지배하던 시절부터 살아온 이슬람 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펠리페 왕은 예전의 독일 황제들처럼 자신을 교회의 수호자이자 투사라고 생각했다. 왕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로 점점 더 막강한 해상 국가로 부상하던 투르크족을 이탈리아 함대와 함께 공격했다. 오스만 제국 함대는 1571년 레판토 근처에서 완전히 괴멸되었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두 번 다시 바다로 진출하지 못했다. 펠리페 왕은 에스파냐 귀족 한 사람을 정권대사로 파견했다. 알바공은 네덜란드 시민과 귀족들을 냉혹하게 처형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1579년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이 에스파냐 군대를 몰아내고 에스파냐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당시 영국의 지배자는 여인이었는데 여러 차례 결혼한 것으로 유명한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열렬한 프로테스탄트로 아주 영리하고 의지가 강하며 목표의식도 뚜렷하지만 냉혹한 면도 있고 허영심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카톨릭 교도의 공세에서 영국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라 안의 카톨릭 신자들에게 사정없이 박해를 가했다. 또 카톨릭 신자이자 스코틀랜드 여왕이던 아름답고 우아한 메리 스튜어트가 영국 왕권도 주장하자 그녀를 붙잡아 처형시켜버렸다. 더 나아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펠리페 왕과 싸우던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시민들도 도왔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준 적대적 태도에 분노한 펠리페 왕은 카톨릭 교권을 지키기 위해 영국을 정벌해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펠리페 왕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강한 함대를 정비했다. 범선이 130척이고 대포는 2,000문, 병사는 2만 명이 넘는 대함대였다. 많은 것을 적재한 거대한 군함은 전투에서 기동성이 떨어졌다. 영국인의 전술로 이 군함들은 전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영국군은 작고 빠른 배를 타고 함대에 다가와서는 포를 쏘고 얼른 달아났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빈배에 불을 붙여 에스파냐 함대로 띄워보냈으며 그러자 바다에 밀집해 있는 거대한 함선들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결국 에스파냐 함대는 영국 근처의 낯선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무수한 함선이 거친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 에스파냐로 돌아온 함선은 절반에도 채 못 미쳤으니 개중 영국 땅으로 접근해본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영국인은 에스파냐 함선을 영해에서만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아메리카와 인도의 해안 지역에서도 영국인들은 에스파냐 상선을 공격했다. 머지않아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은 인도와 아메리카의 부유한 항구에서 에스파냐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렸다. 영국인과 네덜란드인들은 에스파냐 식민지의 북부 지역인 북아메리카에 무역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옛날 페니키아인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종교 전쟁에서 박해받거나 추방된 많은 영국인이 자유로운 삶을 찾아 이곳으로 이주했다. 인도 항구와 이주지의 실질적 지배자는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아니었다. 이곳의 실질적 지배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상인으로 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무역업을 하고 인도의 보물을 유럽으로 보냈다. 무역 상사라 불린 이들 상인 집단은 불친절하거나 싼값에 물건을 넘기지 않는 인도인들이 있으면 고용한 용병을 시켜서 응징했다. 머지않아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는 프랑스 북서쪽에 놓인 작은 섬나라의 언어, 즉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 제국이 탄생한 것이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영어가 그러한 언어로 자리 잡았다. 여기까지가 29장 내용이었고요. 이제 30장 참혹한 시대, 요거는 288쪽입니다. 1618년 불만을 품은 프로테스탄트들이 3명의 황제 대표단을 프라하성의 창문 밖으로 내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대표단은 걸음 구덩이에 빠졌고 개중 둘은 크게 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은 그 후 30년간이나 지속된 끔찍한 30년 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의 싸움은 전쟁이라기보다 각지에서 몰려든 사나운 용병들이 벌이는 끔찍한 학살에 가까웠다. 용병은 급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강도질과 약탈을 일삼았다. 흉포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온갖 무리가 노획물의 혈안이 되어 군대로 몰려든 것이었다.
신앙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 군대에 들어갔고 카톨릭 교도가 프로테스탄트 군대에서 싸웠다. 용병은 대적하는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명목상 같은 편인 나라의 백성에게도 끔찍한 존재였다. 용병은 막살을 칠 때마다 주변 농부들에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조달받았다. 농부들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했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다. 현란하고 기괴한 옷차림에 커다란 깃털모자를 쓴 용병들은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총을 든 채 말을 타고 온 지역을 누비면서 방화와 살인, 노략질을 일삼았다. 무고한 사람들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 괴롭히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용병은 그저 마음에 드는 사령관의 명령만 맹목적으로 따랐다. 황제군의 발렌슈타인은 인기 있는 사령관 중에 하나였다. 발렌슈타인은 군대를 이끌고 독일 북부로 진군해서 그곳의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을 정벌했다. 그의 전술과 노련함 덕분에 황제와 카톨릭 교회의 승리는 이미 굳어진 것만 같았다. 그때 또 다른 나라, 즉 스웨덴이 전쟁에 새로 개입했는데 그 막강한 지배자는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인 구스타프 아돌프 왕이었다. 스웨덴은 북부 독일을 재탈환했으며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진군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 1632년에는 구스타프 아돌프 왕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지 14년 되는 해였다. 그 무렵 프랑스도 전쟁에 뛰어들었다. 황제군의 사령관 발렌슈타인은 막강한 세력가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렌슈타인은 자신이야말로 참된 지배자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없으면 황제는 무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발렌슈타인은 독자적으로 적국과 평화협상을 시작했고 황제의 명령도 무시해버렸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발렌슈타인은 이미 옛 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후였다. 이때가 1634년이었다. 전쟁은 갈수록 참혹하고 무질서하게 변하면서 14년간이나 더 지속되었다. 마을이란 마을은 모두 불탔고 도시는 약탈당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은 살해당하고 강도와 도둑질은 일상사가 되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병사들은 농부들에게서 가축을 빼앗고 농토를 짓밟아버렸다. 굶주림과 무서운 전염병, 사나운 이리떼가 독일 전역을 휩쓸면서 참담한 폐허를 남겼다. 이 모든 참혹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각국 사신들이 만났고 지루하고도 혼란스러운 협상을 벌인 끝에 1648년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골자는 모든 것을 30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지역이었던 곳은 프로테스탄트 지역으로 남고 원래 황제의 세력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그리고 보헤미아는 카톨릭 지역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제상 리슐리에가 보낸 사절단은 라인 강변의 독일 성체들과 도시들이 프랑스 소유라고 주장했고 이를 얻어냈다. 결국 원래는 이 전쟁과 상관이 없던 프랑스가 유일한 승자가 된 셈이다. 독일은 거의 전 지역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민은 절반도 되지 못했고 이들의 생활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많은 사람이 아메리카로 이주해버렸고 외국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배운 것은 싸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행과 절망도 모자랐는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 광기란 사악한 마법과 마녀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이 있다. 웅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후세의 이름을 떨친 1500년경의 교황들은 예외 없이 마법사나 마녀를 잡으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인물들이기도 한데 이런 명령이 실행된 주요 지역이 또한 독일이었다. 이제 당신은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세상에 있지도 않고 있던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잡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그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는커녕
불편함과 섬뜩함만 주는 여자가 있다고 하자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저 여자는 마녀야. 갑자기 우박이 내린 것이나 이장이 요통을 앓는 것은 다 저 여자 탓이야. 이제 여자는 체포되어 악마와 결탁했느냐는 신문을 받는다. 깜짝 놀란 여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해 초주검 상태가 되다 보면 고통과 절망을 못 이겨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으로 여자의 운명은 결판난 것이다. 여자는 마녀라고 자백했으므로 산채로 화형을 당한다. 대개 고문을 당하는 동안에는 마을 안에 나쁜 일을 공모한 다른 마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고통에 시달리는 여자들은 잠시라도 고문이 중단되도록 아무 이름이나 대곤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잡혀왔으며 마찬가지로 자백을 강요당하고는 불에 타 죽었다. 악마와 마녀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때는 30년 전쟁이 끝난 직후에 참담한 시절이었다. 독일 각지에서 수천 명이 화형을 당했다. 참으로 묘한 것은 대다수 백성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위대한 피렌체인의 사상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연에는 산술에 의해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이 무척이나 많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모든 자연현상은 정확히 계측해서 기록해 놓은 것과 언제나 일치하며 결코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지되었다. 전체 자연과 행성의 움직임, 물방울의 작용, 운석과 바이올린 줄의 떨림 등은 이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무엇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두려움을 줄 수도 없었다. 자연의 영역에 엄청난 마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아낸 사람은 이탈리아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다.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 경직된 사고도 갈릴레이의 사상과 연구 방식, 연구 결과와 계획 등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마저 막을 수 없었다. 네, 여기까지가 3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31장 불행한 왕과 행복한 왕입니다. 영국은 유럽의 강국 중에서 30년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영국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은 자신의 후계자들은 귀족들과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그나 카르타에서 엄숙히 맹세했다. 영국 왕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를 준수해왔다. 하지만 참수형을 당한 메리 스튜어트의 손자인 찰스 1세는 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귀족이나 의회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막은 채 제 멋대로 통치를 했다. 게다가 흥청망청 돈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영국에는 아주 엄격하고 신앙심이 투철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은 청결한 사람들이란 뜻에서 청교도라 불렸다. 일체의 사치나 호의호식을 혐오한 청교도들은 곧 찰스 1세에게도 대항하기 시작했다. 청교도들의 우두머리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가난한 귀족으로 비범할 만큼 신앙심이 깊고 용감한 전사였으며 의지가 무척 강하고 마음먹은 일에서는 가차없는 사람이었다. 찰스 1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649년에 참수되었다. 그 후로 영국의 지배자는 크롬웰이었다. 하지만 왕이 아니라 자칭 국가의 수호자로서 영국을 통치했다. 크롬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시작한 모든 것을 계승하는 것, 즉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나 인도의 무역소, 유능한 함대와 대규모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크롬웰은 모든 통찰력과 의지력을 동원하여 이 모든 방면에서 영국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웃나라 네덜란드의 세력을 최대한으로 약화시켰다. 프랑스 왕들의 사정은 영국 왕에 비하면 좋은 편이었다. 특히 30년 전쟁 시대에는
탁월한 재상 리슐리에의 추기경이 프랑스의 실질적 지배자로 활동하면서 크로멜이 영국을 위해 이룬 것에 필적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어쩌면 그 이상의 업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슐리의 추기경은 기사와 귀족들에게서 국정에 개입할 만한 가능성을 모두 앗아버렸다. 그는 점차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고 당신도 알고 있듯이 마침내 유럽의 지배권을 프랑스로 가져왔다. 리슐리에 때문에 독일 황제의 힘은 30년 전쟁 동안 약화되었고 에스파냐는 영락했으며 이탈리아는 조각조각 나뉘었다. 영국은 아직 대단한 강국으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슐리에가 세상을 뜰 무렵 유럽의 패권은 프랑스가 쥐게 되었다. 추기경이 죽은 직후인 1643년 루이 14세가 5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장기 집권의 세계 기록을 세운 인물로 이 기록은 오늘날까지 깨지지 않았다. 그의 재위 기간은 1715년까지 무려 72년이나 된다. 루이 14세는 리슐리웨와 마자랭이 장악했던 모든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귀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왕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곁에서 구경할 수 있는 권리뿐이었다. 302쪽 루이 14세는 화려한 궁전들을 짓는데 엄청난 열정을 기울였다. 특히 파리 근교에 세운 베르사유 궁전은 도시 하나에 맞먹는 규모였다. 수많은 홀에는 황금과 문직포를 바르고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달았으며 거울 수천 개와 우아한 가구를 들인 것은 물론 우단과 비단 커튼을 달았고 화려한 그림들도 무진장으로 걸려 있었다. 그림에는 루이 14세가 자주 등장했는데 모든 유럽 민족의 경배를 받는 태양신 아폴로온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 궁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룬 것은 뭐니 해도 정원이었다. 큰 규모의 궁전에서 그처럼 사치스럽게 생활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시종만 200명을 두었고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이 14세에게는 영리한 장관들이 있었다. 장관들은 대개 평민 출신으로 탁월한 능력 덕분에 왕에게 발탁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외국과의 무역을 중시하여 프랑스의 수공업과 공업을 최대한 장려했다. 그에 반해 농민들은 조세와 곡물 납부 등으로 엄청나게 착취당했다. 왕궁에서 금은 식기에 최고급 음식을 담아 먹는 동안 농부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와 잡초로 연명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은 궁정 생활이 아니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루이 14세가 자꾸만 일으키는 전쟁이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웃 나라에서 뭔가 빼앗으려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럽 전체의 주인이라 생각했다. 모든 강대한 군주들이 루이 14세를 모방했다. 얼마 후에는 가난하고 옹색한 나라를 다스리는 독일의 소제후들조차 너도 나도 베르사유풍의 거대한 궁전을 지었다. 이들은 궁전에 황금과 다마스크도 바르고 나뭇가지를 쳐서 반듯한 가로수길도 냈다. 그리고 궁전에서는 커다란 가발을 뒤집어 쓴 귀족이나 풍성한 드레스 차림에 얼굴 가득 분을 칠한 기부인들, 아청꾼과 노련한 말제강꾼들이 판을 쳤다. 루이 14세가 쓴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다. 이 편지는 에스파냐 왕의 즉위한 손자에게 보낸 것이다. 아부가 심한 사람을 총애하지 말고 내 심기를 거스를 줄 알면서도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라. 여흥을 즐기느라 내 임무를 등한히 하지 말고 생활의 질서를 잡아 휴식과 오락시간도 정해놓아라. 국정에는 내 모든 주의력을 쏟도록 해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먼저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라. 최선을 다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해라. 모든 사람을 철저히 친절히 대하고 그 누구에게도 모욕적인 말은 삼가라. 바로 이것이 허영과 우아함과
사치와 위엄과 무자비함과 경쾌함과 근면함을 묘하게도 함께 지니고 있던 루이 14세의 대원칙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31장이었고요. 이제 306조 32장 동유럽의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4세가 파리와 베르사유를 오가며 프랑스를 다스리는 동안 독일에는 다시금 불행이 닥쳤다. 오스만 제국의 트르크족이 침입한 것이다. 트르크족은 200년도 훨씬 전인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이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스를 아우르는 광대한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다. 그 후 트르크족은 도나우강 상류로 계속 진출했으며 1526년에는 헝가리 군대를 격퇴시켰다. 그때 왕을 포함한 거의 모든 헝가리 귀족들이 전사했다. 오스만 제국군은 헝가리 대부분을 점령하고 빈까지 넘봤지만 얼마 후 다시 퇴각했다. 오스만 제국 해군은 1571년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와 베네치아 연합군에 의해 격퇴된 바 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막강했고 부다페스트는 오스만 제국의 파샤가 통치하고 있었다. 헝가리인은 왕이 죽은 후 독일 황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들 중 다수가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종교 전쟁에서 황제에게 맞섰다.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헝가리 귀족들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이웃나라인 오스만 제국의 원조를 청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헝가리 귀족들의 원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투르크족의 왕은 술탄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 나라 안에서 전사들의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전사들이 힘을 모아 자신을 제압할까 봐 두려웠던 술탄은 이들을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쁠 따름이었다. 만약 승리한다면 무척 좋은 일이겠지만 설령 패배한다 해도 근심거리 하나는 줄이는 셈이었다. 1683년 술탄은 각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불러 모았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파샤도 병사를 보냈고 타타르족과 아랍인, 그리스인, 헝가리인, 로마니아인들도 콘스탄티노플로 집결했다. 훌륭하게 무장한 병사들은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의 지휘 아래 오스트리아를 향해 진군했다. 약 20만 명의 병사는 각양각색의 민족 의상에 터번을 두르고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깃발을 들고 있었다. 헝가리에 주둔한 황제군은 이들의 침공을 저지할 수 없었다. 후퇴를 거듭한 황제군은 빈을 제외한 지역을 모두 내주었다. 빈은 당시의 도시가 모두 그렇듯 요새화되어 있었다. 엄청난 수의 군대가 빈을 포위했고 성벽에 대포를 쏘거나 하단부를 폭파시켰다. 빈 시민들은 사력을 다해 성을 방어했다.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군의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고 폭발로 성벽의 구멍들이 위태로울 만큼 커졌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원군은 도착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내에 전염병이 돌아 오스만 제국군의 폭탄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가 죽었다. 이따금 용감한 병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 황소 몇 마리를 끌고 오긴 했지만 식량은 크게 부족해졌다. 종래는 고양이 한 마리가 20에서 30크로이처에 거래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비위상하는 식량 값으로 지불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황제의 원군이 도착했다. 얼마 전 폴란드 왕 얀 소비에스키도 오스만 제국에 맞서 황제와 동맹을 맺고는 원군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세상에 천명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오스만 제국군은 막사도 챙기지 못한 채 달아나 버렸다. 황제군은 이를 전리품으로 챙겼는데 4만 개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오스만 제국군의 진영은 도로가 뻗어있는 작은 도시에 비할 만했고 그 호화로움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스만 제국군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때 오스만 제국군이 승리해서 빈을 정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1000년 전 카롤루스 마르텔이 투르와 푸아티 근방에서 아랍인을 막아내지 못했던 경우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 도래했을 것이다. 프랑스군의 사령관은 외젠드 사부아 공이란 사람으로 한때 루이 14세는 그의 외모가 볼품없다는 이유로 군대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인물은 이제 오스트리아군의 유명한 지휘관이 되어 이후 몇 년에 걸쳐 그동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을 하나둘 정복해 나갔다. 술탄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헝가리는 이제 오스트리아 차지가 되었다. 빈의 황씨는 엄청난 권력과 금을 획득했으며 이제 오스트리아에도 화려한 궁전과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이 건축물들의 화려한 새 양식은 바로크 양식이라 불렸다. 오스만 제국의 세력은 점점 더 축소되었다. 또 다른 막강한 적 러시아가 배후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1580년경 러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무시무시한 이반이라 불렸다. 이런 별명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이반과 비교하면 네로는 온화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은 유럽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로 싸우고 죽이느라 관심 가질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크리스트교도였지만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제국의 대주교를 따랐다. 그래서 이들은 서방 세계와 거의 접촉이 없었다. 그런데 투르크족이 빈을 포위한 해로부터 6년 후인 1689년 새로운 군주가 러시아의 왕위에 올랐다. 그는 표트르 대제라 불린 인물이었다. 표트르 대제는 난폭하고 잔혹한 점에서 이전의 어느 왕보다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술을 좋아하고 폭력을 즐긴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의 서방 세계처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돈과 무역, 도시가 필수라는 점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취했는지 알아보려고 여행을 떠났다. 네덜란드에 도착한 그는 커다란 항구 도시들을 목격했고 무역을 하러 인도와 아메리카로 떠나는 거대한 범선들도 보았다. 표트르 대제도 거대한 범선을 갖고 싶었고 배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다. 그는 주저없이 네덜란드 조선소에 들어가 도제로 일했고 정말로 선박 제조 기술을 배웠다. 그러고는 자신과 함께 배를 만들 다수의 목수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제 러시아에 없는 것은 항구 도시뿐이었다. 표트르 대제는 항구 도시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네덜란드에서 본 것 같은 바닷가 도시를 세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 북부의 해안은 황량한 늪지대였고 그나마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스웨덴에 속해 있었다. 표트르 대제는 이 모든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근처에 사는 농부들을 동원해서 늪지에 물을 빼고 말뚝을 받게 했다. 8만 명의 농부가 혹사당한 끝에 마침내 항구 도시가 탄생했다. 대제는 이 도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지었다. 이제는 러시아인이 유럽인으로 변해야 할 차례였다. 러시아인은 머리칼과 수염을 길게 기르고 기다란 상의를 입는 전통적 차림을 금지당했고 프랑스인이나 독일인처럼 옷을 입어야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한 후 처형되었다. 네, 여기까지가 32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33장 계몽의 시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316쪽입니다. 종교 전쟁의 여파로 참담한 불행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견해와 신앙이 다를지라도 서로 화합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신념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상호 인정,
또는 관용은 가장 중요한 제1의 사상이었다. 신앙은 모든 이성적 근거를 초월한 것이기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서로 존중하고 관용을 보여야 한다. 당시 사람들은 다시금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저작,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인들이 남긴 저작을 많이 읽었다. 특히 이들은 갈릴레이처럼 대범한 사람들, 자연을 다루는 마법 같은 계산 공식을 연구한 사람들의 저술에서 많은 것을 찾아냈다. 이런 문제에서는 신앙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실험과 증명이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이었다. 이들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이성이 있기에 근본적으로 똑같이 귀중한 존재였다. 일찍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관용과 이성의 설교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등할 뿐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신의 피조물로서 이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되는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직업과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누려야 한다. 1700년 이후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확산된 이러한 사상을 계몽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은 명석한 이성에 의해 미신의 거대한 암흑을 타파하려 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의 탄생 이후 200년 동안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의 비밀을 탐구하고 알아냈다. 특히 계몽주의의 세 가지 주요 신조인 관용, 이성, 인도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지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당신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온갖 비인간적 고문을 가해 혼절 직전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마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화형당할 마녀도 세상에 없다. 독일에서는 1749년, 스위스에서는 1783년 이후로 더 이상 마녀를 화형시키는 만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질병은 미신적 방법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생활하고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퇴치할 문제이다. 그리고 농노나 노예라는 신분은 있어서는 안 되며 한 국가 안의 모든 인간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 모든 변화가 받아들여진 것은 과감히 계몽주의를 주장했던 시민이나 저술가들 덕분이다. 당시 유럽에서 계몽주의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싸웠던 몇몇 군주들이 없었더라면 이 싸움은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며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이런 군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었다. 프로테스탄트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프로이센이었다. 프로이센은 1640년에서 1688년까지 재위한 위대한 지배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덕분에 스웨덴에 빼앗겼던 북부 독일의 땅을 차츰 되찾아갔다. 그리고 1701년부터 프로이센의 제후는 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프로이센의 3대 왕인 프리드리히 2세는 호헨촐레른가 출신으로 1740년부터 프로이센을 통치했으며 프리드리히 대왕이라 불렸다. 실제로 그는 당대의 가장 교양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계몽주의를 설파한 많은 프랑스 시민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 자신이 프랑스어로 많은 저작을 집필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공복이라 생각했고 또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공복으로서 대왕은 사소한 모든 일에 관심을 보였고 매사에서 계몽주의를 관철시키려 했었다. 그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끔찍한 고문을 폐지하는 일이었다. 농부가 지주에게 져야 하는 부담도 경감시켰다.
더 나아가 대왕은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국가 내의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려고 노력했다. 당시로서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로이센을 독일의 최강국으로 만들고 오스트리아 황제의 힘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의 지배자는 1740년 이후로 여자, 즉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그녀는 결코 호전적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앙심이 깊은 훌륭한 어머니로 자녀도 16명이나 둔 여자였다. 그녀는 비록 자신의 적수이긴 했지만 많은 점에서 프리드리히 대왕을 본보기로 삼았고 그의 개혁 정책을 오스트리아에도 도입했다. 그녀 역시 고문을 폐지했으며 농부들의 고통을 줄여주었고 무엇보다 국민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정말로 자신을 온 국민의 어머니로 생각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새로운 친선 관계의 담보로서 자신의 딸 마리 앙투아네트를 프랑스 황태자에게 시집 보냈다. 결국 프리드리히 대왕은 적들에게 포위된 신세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스웨덴, 게다가 막강하고 광대한 제국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둘러싸고 있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들의 선전포고가 있기 직전 적대적인 작센 공국을 점령했고 위의 나라들과 7년 동안이나 혹독한 싸움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을 지원한 나라는 영국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대왕은 최대한 수완을 발휘해서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견디어 나갔으며 순례지엔 지방까지 차지해버렸다. 325쪽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계몽주의가 득세했던 바로 그 시대에 아메리카에서는 영국 식민지의 많은 주민들이 영국 국왕의 신하로서 조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독립전쟁의 지도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란 인물로 그는 자연과학에 몰두해서 피레침을 발명하기도 한 평범한 시민이었다. 아메리카의 영국인 이주지와 무역도시의 주민들은 그와 조지 워싱턴의 지휘 아래 연방을 결성했고 오랜 싸움 끝에 영국군을 몰아냈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의 원칙에 따라 살고자 했기에 1776년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신성한 인권을 신생국가의 기본법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흑인 노예를 부리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33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326쪽 34장 프랑스 혁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계몽주의를 올바른 것이라 여기고 그에 따라 통치하려 애썼다. 심지어 러시아 황제인 예카테리나 여제조차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들만은 계몽주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위대한 선왕이 이룬 것의 겉모습만 모방할 줄 아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향연과 오페라 상연에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새로운 궁전과 거대한 공원을 자꾸만 지었으며 비단옷과 레이스로 치장한 무수한 시종과 관리들을 고용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기꾼들이 재무장관이 되어 협박과 사기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 농부들은 죽도록 고생해야 했고 시민들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등골이 휘었으나 귀족들은 왕궁에서 제담이나 나누고 노름이나 즐기면서 돈을 탕진했다. 영주인 귀족이 왕궁을 나와 자기 영지로 돌아오기라도 하면 농부들은 최악의 재앙을 각오해야 했다. 귀족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토끼나 여우 사냥을 벌여서
농부들이 애써 일궈 놓은 농토를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다. 왕궁의 귀족들은 온갖 우아한 치장을 다하고 분과 향수를 뿌리고 레이스로 장식한 비단 옷을 살랑거리며 지냈다. 이처럼 화려하고 우아하며 지극히 세련된 궁정 생활 한가운데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들어왔다. 프랑스의 황태자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겨우 14살인 어린 소녀였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현실이야말로 최상의 상태라고 여겼다. 그녀는 매혹적인 과면 무도회나 오페라에 아주 열심이었고 무대에서 직접 서서 어여쁜 양치기 소녀 역할도 해냈다. 그녀에게 프랑스 왕궁에서의 생활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와 큰 오빠인 요제프 2세는 사치와 경박함으로 불쌍한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끊임없이 타일렀다. 화려한 궁정 생활은 12년이나 더 계속되었고 실제로 일어난 혁명은 한층 더 무서운 것이었다. 왕실은 국고를 탕진했고 나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1789년 루이 16세는 산부의 즉 귀족과 성직자와 시민 계급의 대표자들을 불러 의회를 소집했다. 왕실의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왕은 산부회에서 나온 의견과 요구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궁정 의정관을 시켜 산부회를 해산시키라고 명했다. 그러자 미라보라는 아주 영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나서서 의정관에게 말했다. 당신 주인에게 가서 말하시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이며 아무도 이 힘을 우리에게서 앗아가지는 못한다오. 총검을 사용하면 모를까. 왕은 군대를 시켜 산부회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산부회야말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함께 뭉쳐 절대 왕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다. 일찍이 여러 계몽 사상가들이 투옥되었고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되던 곳이었다. 왕은 파리 시민들을 더욱 자극할까봐 발포 명령을 주저했다. 거대한 감옥의 벽은 곧 시민들에 의해 허물어졌으며 경비병들은 살해당했다. 시민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데리고 환호성을 치르며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 당시 감옥에는 진짜 범죄자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동안 산부회에서는 유례없는 일이 결의되었다. 계몽주의의 원칙을 완전하게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평등하며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자리에서 귀족 대표들은 모범을 보여서 자발적으로 모든 특권을 포기했으며 이에 모든 사람이 열광했다. 결의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무와 권리, 즉 인권을 가졌다. 그리고 국가의 진정한 지배자는 국민이며 왕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루이 16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국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왕실과 협상을 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의 아낙네들과 소시민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갔다. 경비병을 때려 죽이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거울, 다마스크 벽지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왕궁으로 들이닥쳐 국왕 내외와 아이들은 물론 모든 시종을 잡아서 파리로 끌고 갔다. 왕과 그 가족은 이제 국민의 감시 아래서 생활하게 되었다. 루이 16세는 가족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가면 무도회라도 가는 듯 온갖 격식과 범절을 다 갖추려 했기 때문에 곧 발각되고 말았다. 다시 끌려온 왕은 가족과 함께 더욱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그러는 동안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산부회 대신 결성된 국민의회는 아주 많은 개혁안을 결의했다. 카톨릭 교회는 모든 영지를 몰수당했고
혁명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친 귀족들의 재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 법률을 대표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결의도 채택되었다. 1791년에는 프랑스 각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리로 몰려들어 혁명을 추진했다. 귀족과 왕의 추종자들은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자라는 의심을 받았다. 성난 국민들은 어느 날 밤 수천 명의 귀족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감금하고 살해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모든 것을 제고하고 말살하려 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옷차림이었다. 혁명의 신봉자들은 가발을 쓰지 않고 반바지를 입지 않았으며 비단 양발도 신지 않았다. 이들은 뾰족한 빨간 모자를 쓰고 요즘과 비슷하게 긴 바지를 입었다. 훨씬 간소하고 돈도 적게 드는 복장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귀족에게 죽음을, 자유, 평등, 박애. 자코뱅파는 귀족뿐 아니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모두 제거하려 했다. 사람들의 머리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잘라낼 수 있는 단두대가 발명되었다. 혁명 재판소가 설치되어 날이면 날마다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파리의 여러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다. 334조 루이 16세 역시 혁명 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 자국민을 해하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얼마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참수되었다. 외국의 왕실은 두 사람이 처형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병력을 파리로 보냈지만 프랑스 국민은 자유를 빼앗기려 하지 않았다. 프랑스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소집되었고 독일군은 격퇴되었다. 그동안 파리와 지방 도시들에서는 공포 정치의 광기가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었다. 로베스 피에르와 일부 지도자들은 크리스트교를 낡은 미신이라 선포하고 신의 자리에 법을 올려놓았다. 신 대신 이성을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자, 프랑스의 적은 모두 격퇴되었다. 귀족들은 모두 죽거나 추방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평민이 되었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었고 교회와 귀족의 재산은 농노의 굴레에서 해방된 농부들에게 분배되었다. 프랑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능력만 있으면 어떤 직책이든 오를 수 있었다. 투쟁에 지친 국민들은 거대한 승리의 결실을 평화와 질서 속에서 누리고 싶었다. 1795년 혁명재판소는 폐지되고 5명의 대표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새로운 원칙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그동안 혁명의 이념은 프랑스 너머까지 전파되었고 인접 국가들에서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벨기에와 스위스도 인권과 평등이란 기본 원칙에 따라 공화국을 세웠으며 프랑스 정부는 군대를 보내 이 나라들을 지원했다. 자, 여기까지가 34장의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되게 풍부하고 풍성하게 잘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